안녕하세요. 로컬 창업 콘텐츠에 의해 4주차 LMS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녹화하는 시간은 3월 30일이고요. 어저께 우리 4주차 학교에서 대면 수업이 진행이 됐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날씨가 제법 쌀쌀한데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꽃샘추위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뭐 선생님들 학교에서 많이들 보셨지만 잠깐이나마 뭐 눈까지 내리고 그랬는데요. 지금 꽃샘추위가 춥다고 해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 꽃샘추위라는 거는 잠깐 거쳐가는 거라는 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봄이 오기 전에 반드시 한번 꽃샘추위는 또 거쳐야지 봄이 온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날씨가 추워도 그렇게 큰 걱정들은 안 하시잖아요. 아, 이제 진짜 봄이 오겠구나. 다들 그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실 것 같고요. 다만, 이 꽃샘추위 때문에 감기로 고생하는 선생님들이 또 여러 분 계시고, 또 농사 지으시는 선생님들 그 새싹들이 막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막 눈까지 내려가지고 냉해로 피해를 입을까봐 그게 걱정인데, 하여튼 꽃샘추위 잘 나시고 2025년 행복한 봄날을 다들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저께 그 대면 수업에서 제가 이 드라마 핫스팟이라는 일본 드라마를 좀 잠깐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 드라마 소개를 해드렸던 거는 우리가 로컬의 자원 중에서 이렇게 자연 경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자원이다, 이런 거 설명하면서 이 핫스팟이라는 드라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재미있게 보고 있고, 이 드라마에는 후지산 인근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거의 중요한 모든 장면에 후지산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 후지산 한번 직접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 정말 예쁘게 나와요, 후지산이. 그런데 어쩌면 후지산에 가는 게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런 그 기사나 뉴스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이 만화책 표지거든요. 타츠키 료라는 일본의 여류 만화가가 낸 그 만화책 표지예요. 제목이 내가 본 미래라는 이런 제목의 만화책인데, 이 타츠키 료라는 여자가 예지몽을 꾼대요. 꿈에서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그거를 만화책으로 그려서 낸 게 이 책인데요. 이 책이 처음 나온 게 1999년도였대요. 처음 나온 게 2009년도였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나 봐요. 그런데 2011년에 이 책에서 2011년 3월에 일본에 대재앙이 몰려온다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2011년 3월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죽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또 후쿠시마 원전도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까지 일본이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너무 정확하게 그거를 예측을 해서 주목을 받은 거죠. 2020년에 팬데믹이 온다라는 것도, 코로나 사태가 오는 것도 이 책에서 정확하게 예언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이후에 꿈을 다시 꾸고 최근에 증보판을 냈대요. 그 완전판이라고 그래서 그 내용을 더 붙여가지고 자기가 새로 꾼 꿈 내용을 담아서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따르면 올해 7월에 일본의 7월 날짜도 정확히 여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7월 5일에 일본에 대재앙이 몰려온다, 그렇게 이 책에 나와 있대요.
그 제약 내용은 일본의 후지산이 분화를 해서 엄청난 지진과 함께 화산재가 그 일본 전역에 쌓이고 굉장한 그 쓰나미가 몰려와서 2011년에 그 동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의 3배 되는 쓰나미가 몰려와서 일본 영토의 한 3분의 1 정도가 잠긴다는 거예요. 거의 일본이 국가가 망할 정도의 그런 재앙이 온다라고 예언을 지금 해놓은 상태예요. 어, 그런데 이게 그냥 가볍게 지금 넘길 수가 없는 게, 이게 아니더라도 제가 올해 들어서 계속 뉴스에서 일본의 후지산이 지금 분화에 들어갔다. 분화 활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조만간에 분화할 거다. 그리고 엄청나게 그 큰 지진이 또 조만간에 올 거다. 그런 뉴스를 계속 봤거든요. 그 주기가 있대요. 일정한 주기로 후지산이 분화하고 또 대지진이 몰려오고 그런 일정한 주기가 있는데 마침 또 그 주기하고도 또 맞나 봐요. 지금 이 예측대로라 그러면 거의 일본 전역에 뭐 화산재가 최소 3cm 이상 화산재가 덮인대요. 그렇게 되면은 다 전기도 다 마비가 되고 국가 시스템 자체가 마비가 될 거라고 그러는데, 뭐 후지산 뭐 못 가보는 거는 둘째 문제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큰일이겠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까지 여파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좀 걱정이 되는데 요런 뉴스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올해. 선생님들 관심 갖고 한번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 그 대면 수업에서 다뤘던 내용 간략하게 복습하는 걸로 오늘 4차시 LMS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LMS 수업 설명을 드렸는데 또 수업을 못 나오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나오신 선생님들도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LMS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이제 수업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프랜시스 골턴이라는 우생학이라는 학문을 창시한 그 영국의 학자, 이 사람이 했던 실험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906년에 영국에서 이 사람이 소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이 소 무게를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한 800명 정도의 사람을 모아놓고 이 소의 무게가 얼마가 되겠냐라고 물어보고 그 무게를 합산을 한 거죠. 그래서 평균을 낸 건데, 이 사람이 당초에 이 실험을 하려고 그랬던 목적은 이 사람들은, 대중들은 굉장히 머리가 나쁘고 우매하다. 대중들은 좀 모질하기 때문에 똑똑한 소수의 엘리트들이 우매한 사람들을 잘 이끌어 줘야 된다라는 거를 입증하려고 이 실험을 했대요. 그런데 결과가 이 사람의 예측하고 전혀 다르게 그렇게 나왔대요. 어떻게 나왔냐면 실제 그 소의 무게는 543kg인데, 547kg인데 800명의 사람들이 추측한 그 무게를 다 더해서 평균을 냈더니 543kg, 약 5kg의 차이뿐이 안 났대요. 그래서 0.8% 정도, 거의 정확하게 이 무게를 맞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게 집단 지성의 힘이거든요. 각각 개개인들은 머리가 조금 모질할 수도 있고 또 뛰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힘을 모았을 때 같이 할 때는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국에 이런 속담 말씀을 드렸죠. 못난 갑파치 셋이 제갈량을 이긴다. 제갈량은 뭐 다 아시겠지만 삼국지에 나오는 천재적인 그 책사를 가리키는 거고요.
흔히 이제 중국이나 동양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를 보통 얘기할 때 제갈량 혹은 제갈공명을 꼽잖아요. 이렇게 뛰어난 제갈량보다도 정말 하찮은 최하층의 갑하치 3명이 모이면은 뛰어난 제갈량보다 더 낫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과도 지금 선생님들이 25학번 선생님들이 지금 학교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선생님들이 서로 좀 관심 갖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좋은 과가 돼서 학창 생활을 선생님들이 유익하고 되게 성공적으로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표님들이 지금 임시로 뽑혀 있는데요. 그 대표님들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피 비치라는 양양에 있는 곳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서피 비치라는 양양의 이 명소가 왜 명소가 되었을까, 그 말씀을 좀 쭉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배경에는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 굉장히 중요한 핫플레이스였던 캐러비안 베이, 카리브해 연안의 그런 이국적인 해변을 재현해 놓은 놀이동산, 여기에 사람들이 가서 되게 이것만 가지고도 만족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202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 정도 가지고는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거는 가짜잖아요, 가짜. 그래서 진짜를 체험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양양이라는 진짜 바닷가에 이국적인 서피 비치라는 것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캐러비안 베이에서 채울 수 없는 그런 오리지널한 그런 느낌, 이거를 사람들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서피 비치가 되게 중요한 명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결핍을 느끼는 서핑 문화, 선진국의 많은 나라들이 이 서핑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이런 영화들도, 서핑을 다룬 영화들도 되게 많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영화 속 이미지 혹은 외국에 관광을 가서 봤던 이런 문화들을 우리나라에 접목을 시켰더니 이게 이제 매력 포인트가 된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로컬 콘텐츠를 사람들한테 로컬 콘텐츠가 어떤 매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서 시사하는 바들이 있는데요. 뭔가 이국적인 것, 우리 일상적이지 않은 것, 새로운 것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리지널한 느낌을 준다는 거죠. 로컬에 가야지, 현지에 가야지만 느낄 수 있는 그 오리지널한 느낌이 있잖아요. 서울에다가, 대도시에다가 그런 느낌을 재현해 놓는다고 그래도 시골스러운 그런 느낌, 혹은 바닷가라든가 산속이라든가 그런 곳에 그 느낌을 재현한다고 해도 그 오리지널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로는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컬이 가지고 있는 이 매력들, 앞으로 되게 다양한 그런 로컬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매력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수업 시간에 계속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가 찾아보고 다룰 것인데, 그런 것들을 잘 살린다 그러면 로컬이라는 한계, 지역적인 시골이라는 이런 한계가 오히려 장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그 다윗과 골리앗, 결코 다윗이 자기의 장점을 잘 살리면 약자가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컬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약자처럼 보이는 이런 부분들을 장점으로 해서
그 비즈니스를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겠죠. 자, 로컬에는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어제.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복습을 할게요. 선생님들 뭐 다 사실은 아시는 내용들이라서 쭉 설명드리는 것이 사실은 불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로컬에 이런 것들이 자원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쭉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로컬 컨텐츠에는 어떤 것들이 자원이 될 것인가, 그걸 하나하나 정리해 보는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자연 경관이나 생태, 이런 것들이 이 로컬 컨텐츠의 중요한 자원이에요. 그 중에서 자연 생태 중에서 산, 강, 바다, 섬, 숲, 들판 등 자연 경관이 로컬의 중요한 자원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제주도에 우도라는 곳이 있는데, 우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로컬의 자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닷가라는, 또 제주도라는 특유의 풍광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잘 살렸더니 이렇게 그 레스토랑을, 식당을 열어서 대박이 나는 이런 사례들이 생기는 거죠. 이 음식 자체는 특별한 게 없지만 요런 느낌을 살리는 거죠. 바닷가에 제주도 돌담들이 보이는 곳, 이런 것들을 연출을 해놓고 이 위에 이렇게 이국적인 음식을 놓았을 때 사람들은 이곳에 방문을 해서 기꺼이 돈을 쓰고 또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전국에 가면 다양한 이런 억새밭들도 있고, 뭐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 로컬 컨텐츠의 자원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로컬이 가지고 있는 기후나 계절성, 그래서 뭐 이런 빙어 잡기 축제라든가 머드 축제라든가 눈꽃 축제라든가 또 그 아까 말씀드린 서피비치, 이런 것들이 다 계절성, 그 지역의 특유의 그런 기후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반영한 컨텐츠이겠죠. 다음은 지역 고유의 식재료나 농산물, 로컬 푸드들이 해당이 될 텐데요. 순창 고추장, 제가 고추장 읽는 마을 이 유래를 태조 이성계의 그 여기에 관련된 유래가 있다고 그랬죠. 그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순창에 가서 고추장을 맛보고 너무 그 고추장이 맛있어서 순창이 고추장의 명가가 됐다, 이런 유래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전라도 순창은 고추장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요. 또 이천에 가면 이천 쌀밥이 있죠. 그 다음에 청양고추,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로컬의 중요한 자원이죠. 제가 이 청양고추도 사실은 이 청양에서 나오는 고추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빨리 이 청양이라는 이름에 매칭을 해서 여기서 선점을 했죠. 로컬 컨텐츠로 굉장히 성공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산업 경제인데요. 첫 번째 특화산업, 뭐 예스파크, 이천에 가면 도자기가 특화산업이죠. 그리고 뭐 한산의 모시,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시면 전국에 이런 것들이 많겠죠. 특화산업. 그 다음에 로컬 브랜드, 대전에 있는 성심당, 또 춘천의 감자빵, 이런 것들 로컬 브랜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 시장이나 상점가,
지역 시장이나 상점과도 되게 중요한 요즘은 로컬 자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종원 씨가 예산 시장을 이렇게 새로 리모델링해서 예산 시장이 대박이 난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요. 또 수원에 있는 통닭거리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나 전통. 그 첫 번째 전통 문화. 그래서 안동 하회마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성룡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친구였던 유성룡의 서원이 있는 병산 서원을 좀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불이 날 뻔해가지고 이렇게 미리 이제 이 병산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는데요. 이런 전통 문화, 또 제주도의 뭐 해녀, 그 다음에 청도의 소싸움. 제가 이 소싸움은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씀드렸죠. 청도의 소싸움을 전통 문화로 알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 소싸움 같은 경우는 1990년에 청도에 사는 어떤 사람이 소싸움을 개최했는데 이걸 가지고 굉장히 전통적인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엮어서 지금 사람을 끌어모았다. 어떻게 보면 배신감을 느꼈지만 이 청도 입장에서는 뭐 이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논란이 좀 많다고 그랬죠. 이 소싸움 같은 경우는 뭐 남원 춘향제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은 이제 역사적인 그 컨텐츠,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되겠죠. 백제문화재, 공주의 백제문화재, 그 다음에 수원의 정조대왕, 뭐 행차, 정조대왕이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이제 수원성을 매년 찾아왔는데 그거를 재현하는 이런 것들이 역사적인 그 사실을 가지고 로컬의 컨텐츠로 자원으로 잘 활용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지역의 건축물. 그래서 남양주 같은 경우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가가 있는데 그 일대를 로컬 컨텐츠로 잘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일본에 가면 그 안도 타다오라는 유명한 건축가의 건축물, 빛의 교회라는 안도 타다오 건축물. 저도 이거 보려고 일부러 일본에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로컬의 자원이고요. 또 서울에 가면 홍대, 연남동, 연희동 이런 데를 잇는 경의 숲길, 이렇게 옛날 기찻길이었던 곳을 이렇게 공원으로 만들어서 굉장한 자원으로 활용을 하는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는 문화예술인데요. 첫 번째 예술마을 혹은 거리 프로젝트. 자, 그 여기가 어디죠? 갑자기 봉피랑길 통영의 봉피랑 마을 벽화마을이고요. 그 다음에 부산의 감천마을 이런 데들이 사실은 뭐 별거 없는데 여기를 예쁘게 이렇게 페인팅을 한다든가 벽화를 그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로컬 컨텐츠 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사례고요. 그 다음에 지역 기반의 예술제나 축제, 섬진강 뭐 예술제라든가 부산 영화제 이런 것들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죠. 그 다음에 로컬 예술인 기반 컨텐츠, 삼내에 가면 삼내 예술 단지가 있는데 일본의 양곡장, 일제시대 때 그 양곡장이었던 건물을 그 지역 예술가들한테 대여를 해주고 여기서 되게 다양한 예술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게 만드는 거죠. 또 서울에 가면 물레동이라는 그 옛날 철공소들이 있던 그곳에 젊은 예술가들을 여기에다 분양을 해줬어요. 아틀리에로. 그래서 여기가 좀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죠. 또 로컬 공연 예술, 뭐 보성에 가면 서편제, 소리축제가 있고요. 또 음성에 가면 이렇게 품바 축제가 있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로컬 컨텐츠로 기능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생활 문화, 감성 정서 자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군산의 말랭이 마을이라는 곳에 가면 옛날 그 일본 사람들이 남겨놓은 적산 가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사람들이 옛날 추억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사진관도 제가 말씀드렸죠.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의 배경이 됐던 그런 곳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옛날 정서를 느끼게 해주는 이런 것들, 또 부산에 이 이름이 갑자기 가물가물하네요. 무슨 여기가 골목인데 옛날 그 피라민들이 와가지고 무허가집들이 있던 산동네를 이렇게 지금은 옛날 정서를 느끼게 해주는 예쁘게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이곳을 문화자원으로 만들고 있고요. 인천에 가면 개항로길 이런 데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뭐 선생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로컬 컨텐츠는 이런 것들이 자원이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곳 혹은 선생님들이 하시는 그 사업에 어떤 자원들을 연결을 해서 매력 포인트로 삼을까 이런 것들로 연결을 지으려고 이런 것들을 계속 알아보고 있는 거죠. 자,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예, 다음 주 수업은 LMS로만 진행이 되고요. 예, 그 다음 주 학교에서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따뜻한 봄날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